제인 에어 1 샤럿 블런테 1장. 그날은 산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사실 아침나절 1시간 동안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린 관목숲을 쏘다니고 다녔다. 하지만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자 리드 부인은 손님이 없을 땐 점심을 일찍 드셨다. 추운 겨울 바람이 시커먼 구름과 몸을 흠뻑 적시는 세찬 비를 몰고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밖에 나가 논다는 건 불가능했다. 나는 그게 기뻤다. 나는 장거리를 산책하는 일이 정말 싫었고 특히 쌀쌀한 오후 시간에 그러는 건 더 싫었다. 으스스하게 땅거미가 질 무렵 손발이 온통 꽁꽁 얼어붙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정말 끔찍했다. 그리고 부모인 베시에게 꾸중을 들은 후 마음이 슬퍼지는 것도 싫었고 일라이저, 존, 조지아나에 비해 내 체력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정말 싫었다. 방금 말한 일라이저, 존, 조지아나는 그때 거실에서 자기들 엄마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 엄마는 더없이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짓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곁에 두고 난로가 옆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나를 그녀는 그들 사이에 끼지 못하게 막았다.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이 넌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다. 내가 진심으로 더 사근사근하고 어린애답고 사랑스럽고 명랑한 몸가짐을 갖기 위해 애쓴다는 말을 베시에게 들을 때까지 말이다. 아니, 내가 몸소 그 사실을 보고 알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다. 더 밝고 솔직하고 말하자면 가식이 없는 그런 아이 말이다. 그때까진 만족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아는 아이들에게만 주는 혜택을 정말이지 내게서 뺏을 수밖에 없단 얘기다. 베시가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기라도 했나요? 내가 물었다. 제인, 나는 말꼬리를 잡거나 꼬치꼬치 따지는 아인 딱 질색이다. 게다가 어른에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아인 정말 가까이 하기 싫어. 어디든 앉아라. 내 마음에 들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얌전히 앉아있어. 거실 바로 옆방은 자그마한 식당이었다. 나는 슬그머니 그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책장이 있었다. 나는 곧바로 그림으로 가득 찬 책을 고르기 위해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창턱 밑에 긴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 위에서 나는 발을 모아 마치 터키 사람처럼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붉은색 몰인천 커튼을 바싹 잡아당겨들이우고 나니 내가 마치 이중으로 은폐된 신전에라도 모셔진 것 같았다. 여러 겹의 주홍색 커튼이 오른쪽 시야를 막았고 왼쪽 투명한 창유리가 11월의 스산한 날씨로부터 나를 지켜주었다. 물론 완전히 차단해 주는 건 아니었다. 책갈피를 넘기며 나는 이따금씩 그날 겨울
오후의 풍경을 응시했다. 아득히 먼 곳에 어슴푸레하게 안개와 구름이 여백처럼 차있는 모습이 보였고, 가까이에는 빗물에 흠뻑 젖은 잔디밭과 비바람에 시달리는 관목숲이 보였다. 비는 끊임없이 세차게 몰아쳤고, 이어서 길고 구슬픈 바람소리가 윙윙 소리를 내며 불어댔다. 나는 다시 책을 들여다봤다. 비위게 영국 조류사란 책이었다. 대체로 나는 책 속 사파 외의 보물들은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책 속에는 어린내가 보기에도 아무 의미 없는 지루한 내용으로만 넘겨버릴 수 없는 내용이 앞 페이지들에 소개되어 있었다. 바다새들의 서식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를테면 바다새들만이 사는 외로운 암초와 갑이나 남쪽 끝 린드니스나 네이즈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위치한 노스케이프에 이르기까지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노르웨이 해안 같은 곳들에 관한 내용이었다. 북해의 대양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침울한 최북단 튤리 지역 벌거숭이 섬들 주변에서 파도 치는 곳, 그리고 폭풍 후 몰아치는 헤브리디스 제도 사이로 대서양의 큰 파도가 몰려오는 곳. 나는 또한 라플란드, 시베리아, 스피츠베르겐, 노바젬블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의 황량한 해변들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거대하고 완만하게 굽은 북극의 해안들, 그저 우물한 공간만이 이어지는 황량한 지역들, 수세기에 걸친 겨울들이 쌓여 만들어낸 얼음 벌판들이 극지의 고산지대 너머로 겹겹이 흰색 빛을 발하며 북극을 에워싸고 천배 만배 차가워지는 혹독한 극지방의 냉기를 한 점으로 모으는 곳들에 관한 내용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음처럼 하얀 이런 북극 지역들에 대해 나는 내 나름의 상상을 그려나갔다. 확실한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어린아이의 머릿속을 희미하게 떠다니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온갖 설익은 상상들과 닮은 것이었다. 비위계 책 앞쪽에 붙어있던 페이지들의 설명은 이어서 나오는 사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거대한 파도와 물보라가 있는 바다에 홀로 솟아있는 암초 사파, 적막한 해변에 좌초되어 있는 부서진 돛배 사파, 그리고 막 침몰하는 난파선을 구름 빗장 너머로 엿보고 있는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달 사파 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나는 비명이 새겨진 묘속이 있는 고적한 교회 묘지와 그문, 그곳의 나무 두 그루, 부서진 담장으로 둘러싸인 낮은 지평선,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막 떠오른 초승달 그림에 어떤 감정이 따라다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고요한 바다에
옴짝달싹 못하고 멈춰 서 있는 두 척의 배를 나는 바다의 유령이라고 믿었다. 나는 도둑 등 뒤에서 그의 보찜을 못으로 박는 악마 그림은 재빨리 지나쳤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림이었다. 멀리 교수대 주변을 에워싼 군중을 살펴보는 머리에 뿔난 검은 존재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그림 하나하나가 각각의 사연을 담고 있었다. 물론 그 사연들은 아직 여물지 않은 내 이해력과 불완전한 감정들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겨울밤 배씨가 혹 기분이 아주 좋을 때, 그리고 아이들 방 난로가에 다리미판을 들고 와서 주변에 우리를 앉혀놓고 이따금 들려주던 이야기들만큼이나 몹시 재미났다.